안녕하세요. 올해로 64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사고와 사건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충격과 상상도 못할 반전을 담은 스토리이니 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부디 비난의 화살을 보내지 말아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저는 도심에서 나고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땅과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신 분이라 부잣집 딸로 잘 성장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겸손은 미덕이고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지라 가르치셨습니다.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바르게 자란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는 대학에 들어가 경영학을 전공했고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웠습니다. 고생 하나 없이 살았으니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바입니다. 그리고 혼기가 차고 부모님이 주선해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그이는 의사였고 성품이 훌륭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보고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이의 아내가 되는 것이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슬아에 딸을 하나 낳았고 둘째는 생기지 않아 포기했어요. 양가 부모님은 남자아이를 일부러 낳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며 딸 하나만 귀하고 건강하게 키우면 좋겠다며 부담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제가 감사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게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특별한 고생 없이 성장해서 결혼해 딸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제 나이 환갑이 될 무렵에 딸아이가 예비사위를 데리고 왔어요. 저와 남편은 성품만 훌륭한 사람이면 감사할 것인데 예비사위는 성품과 인격이 훌륭한 데다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이가 사위될 사람을 대단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정서방, 병원 일은 할 만한가? 네,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한 환자가 건강을 되찾고 더불어 새 삶을 찾는 걸 보면 그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군. 자네 같은 의사가 내 사위가 된다는 게 자랑스럽네. 아버님, 저야말로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위가 된다는 게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두 분이 귀하게 키운 미연이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비 사위를 흡족해하며 허락을 해줬습니다. 사위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는데 그의 성공으로 보통 이상으로 잘 살게 됐대요. 그 말을 듣자 저희 부부는 더더욱 멋진 사람이라 추켜 세우며 하루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단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상견례를 치르게 됐는데 사돈어른과 안사돈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사위의 남동생과 여동생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사는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빨리 결혼시키기로 했고 몇 달 뒤 해가 바뀌고 따스한 봄날에 딸의 결혼식 날짜를 받아뒀습니다. 미연아, 다음 주에 결혼식이네? 긴장 안 되니? 엄마는 떨려 죽겠다. 엄마가 시집가? 왜 엄마가 떨어? 그러게 말이다. 내가 시집을 또 가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여보, 당신은 안 떨려? 떨 게 뭐가 있어. 많은 사람들 축복 아래 즐기는 파티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여보, 긴장 풀고 즐기자고. 남편은 매사 긍정적이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딸 결혼식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딸이 시집 간다고 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것도 부모의 숙명이라며 웃으며 결혼시키자고 했네요. 딸이 결혼식 사흘 전에 지방으로 출장을 갔어요.
제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은 딸이 사업을 지방 몇 곳에 확장을 해둔 터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인데 일이 바빠서 움직이는 걸 보니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남편과 둘이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다가 느지막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초대할 사람을 다 연락했는지 체크했고 결혼식 날 축사를 어떻게 할지 여러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식 이틀 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퀴퀴한 냄새가 진동해 눈을 떠보니 방 안이 뿌연 연기가 가득했어요. 단번에 불이 난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을 깨우려고 소리치며 몸을 흔들었는데 그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 불 났어. 집에 불이 났다고. 몸을 흔들어도 깨지 않아 뺨을 툭툭 쳤는데 역시나 눈을 뜨지 않더라고요. 그의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대고 심장이 뛰는지 들어봤는데 아주 천천히 뛰는 심장 소리가 겨우 느껴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남편을 부축해서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해봤는데 불길이 크게 번져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 안방 창문으로 나가려고 그이를 먼저 창문 밖으로 밀어서 넘겼답니다. 이윽고 저도 탈출하려고 하는데 불길이 언제 안방까지 들어왔는지 제 온몸에 붙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눈을 감고 숨을 참았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몸에 붙은 불을 꺼뜨렸는데 그 뒤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뒤에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벽과 천장이 보였고 눈동자를 내려봤더니 저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게 보였어요. 조금 더 고개를 들어봤더니 온 몸에 붕대를 감고 있더군요. 그제야 집안에 화재가 났고 다쳤다는 걸 인지하게 됐죠. 얼굴이 가려워서 손을 올렸더니 얼굴 역시 붕대가 감겨 있더라고요. 엄청 크게 다쳤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됐답니다. 간호사는 제가 깨어난 걸 가족들에게 알렸는지 중환자실에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잘 버텼어. 살았어, 살아났다고. 나 누군지 알겠지? 대답은 안 해도 돼. 눈만 깜빡여줘. 저는 눈을 깜빡이며 딸아이를 알아본다고 대답했고 괜찮고 잘 됐다는 말에도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었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딸이 먼저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면 좋을 텐데 그이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딸아이 얼굴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개인 병실로 옮겨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제 몸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입으로 말은 할 수 있었어요. 미안하. 엄마, 정신이 들어? 드디어 말을 했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빠는? 아빠? 엄마, 정말 미안해. 아빠는 하늘나라로 갔어. 뭐라고? 엄마 지금 화재 사고가 일어난 지 몇 달이나 지났어. 아빠는 사고가 있던 날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돌아가셨어. 그럴 리가. 분명 내가 구했는데 창밖으로 네 아빠를 먼저 밀어서 구했다고. 엄마 미안해. 내가 곁에서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네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장례까지 치른 거니? 응. 엄마 사위 될 사람이 상주가 돼서 잘 치렀어.
아이고, 내 남편을 그렇게 보내다니. 이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 남편을 살리지 못했는데 무슨 염치로 인생을 살아야 하니? 엄마 잘못이 아니야. 화재는 옆집에서 시작됐고 불이 삽시간에 옮겨붙어서 방법이 없었대. 세 가구의 집이 불났는데 엄마만 살아남았다고 했어. 딸아이는 제가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편만 저승으로 보내고 살아남았으니 미치도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자책하지 마. 두 분 다 떠나셨으면 나 버티지 못했을 거야. 지금부터는 엄마 몸이 낫는 것만 생각해. 이겨내서 일어날 생각만 하란 말이야. 미안하. 혼자 있고 싶다. 미안하지만 나가주렴. 저는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아 딸을 내보내고 오랜 시간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얼마 뒤 붕대를 풀고 제 모습을 거울로 봤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전신 화상으로 온몸에 흉터가 심하게 남았는데 얼굴의 왼쪽과 머리까지도 흉터가 남았어요. 화상 흉터가 징그럽다는 건 다 아시죠? 제 온몸과 얼굴의 반이 그렇게 됐으니 충격은 아주 심했습니다. 머리카락도 3분의 1만 남아서 많이 흉측해 보였네요.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심하게 괴로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치료는 모두 끝이 났고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딸아이는 저를 위해 가발을 가져왔더군요. 엄마, 얼굴 보이기 싫다고 했지. 그래서 가발 준비해왔어. 왼쪽 얼굴이 다 가려질 거야. 가발? 내가 이걸 써보는 날이 오네. 그래, 고맙다. 이야, 우리 엄마 예쁘다. 새색시 같아. 엄마 놀리냐? 아휴, 그래도 네 덕에 내가 웃는다. 그리고 너 아니었으면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야. 아참, 너 결혼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결혼? 그냥 연기하고 말았지. 준비되면 하려고. 근데 지금은 결혼이 문제가 아니잖아. 왜 문제가 아니야? 엄마 이제 다 나았으니 너 하고 싶은 결혼 해야지. 정서방은 요즘 어때?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빠. 엄마 잠들었을 때마다 면회 다녀갔어. 시부모님도 자주 찾아오셨고. 아유, 고마운 분들이네. 그럼 조만간 한자리에 모여서 밥 한 끼 먹자. 제가 큰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딸 발목을 붙잡고 있기가 싫어서 얼른 결혼시킬 마음이었습니다. 불타버린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사돈 부부가 마련해준 애들 신혼집에서 잠시 지내기로 했어요. 집에 대한 보험금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집을 구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위와 마주했는데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보기 흉측하지? 아닙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천만 다행이에요. 이렇게 무사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 말이라도 고맙네. 자네가 고생이 많았지? 자네 장인 장례까지 치러주고 뒤에서 힘 많이 써줬다면서? 어머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도 어머님 아들 아닙니까? 그래, 내 아들 맞지. 그럼 두 사람 결혼식은 언제쯤 올리는 게 좋겠나? 결혼식이요? 저희는 그냥 결혼식 생략하고 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집안에 큰일이 있었으니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 생각을 해주는 건 고맙네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결혼식도 올리고 자네 병원도 차려줘야지. 병원이요? 아이고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머님이 사고를 겪고 저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니 일세, 약속한 게 있으니 해줄 건 꼭 해줘야지.
의사 사위 드리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나? 어서 병원 낼 자리 찾아보게. 그리고 결혼식도 빠른 시일 내로 올렸으면 좋겠고. 제가 확실하게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전했더니 딸과 사위가 곧장 예식장을 예약했어요. 저는 애들 신혼집에서 계속 지낼 수 없어 딸 부부의 집과 가까운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가발로 화상 흉터를 가리고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결혼식은 많은 하객들이 찾아와 축복해줬고 기쁨의 미소로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사위가 고른 자리에 병원을 내주려고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위는 방글방글 웃으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됐네 이 사람아. 자네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 자식한테 돈을 돌려받는 부모가 있나? 그저 내 딸하고 행복하게만 살아주게.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야. 네네 어머님, 명심하고 미연이에게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위의 병원 자리에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갔고 기계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사위는 피부과 일반이었는데 전문의 못지않게 충분한 실력이 있었으니 크게 성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공사 중에 혼자 한번 찾아가 봤어요. 사위가 친구들하고 공사를 구경하고 있더군요. 정서방, 내가 왔네.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왜라니? 우리 사위가 뭐 하는지 감시하러 왔지. 친구들인가? 소개 안 해줄 거야? 아, 네네. 저랑 같이 병원 생활했던 친구들이에요. 반가워요. 제 사위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악수를 했는데 사위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꼭 제 얼굴에 흉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사위와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돌아왔죠. 이후 사위와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와 카톡을 하지 않으니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화상 흉터가 생기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사위가 불편해하는 걸 보니 괜히 겁이 났습니다. 제 딸애와 문제가 생길까봐 딸에게 제 느낌을 전하지도 못했죠. 한 달 뒤 병원 개업일이 다가왔는데 사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가 저를 불편해한다는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기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서방. 어머님, 내일이 병원 개업일이에요. 저한테 병원 차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벌써 개업일이 다가왔네. 아유, 축하해. 그럼 내일 몇 시에 가면 될까? 그게 어머님은 내일 안 오셨으면 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잡할 것 같거든요. 미연이도 출장 가고 없으니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뭐? 오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자네 병원 개업날에 내가 빠지는 게 말이 되나? 아유, 어머님,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제대로 초대해서 모실게요. 아셨죠? 무조건 나오지 마세요. 이만 전화 끊습니다. 이보게, 정서방, 여보세요? 사위는 당당하게 병원 개업일에 찾아오지 말라고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이가 없긴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자존감이 떨어진 저는 한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지방 출장 간 딸아이가 연락을 줬어요. 엄마, 내일 엄마 사위 병원 개업일인 거 알지? 알지.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내일 가서 축하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셔. 아니야, 사람 많이 올 것 같으니 다음에 가려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차려준 병원인데. 잔말 말고 무조건 가셔. 인증샷 찍어서 보내. 미안아. 여보세요?
딸아이는 무조건 병원에 가라고 전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들었는데 딸의 말대로 제가 차려준 병원이니 당당하게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이튿날 화환을 하나 주문해서 사위병원에 배달시켰고 곧 사위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제가 쓰고 있던 가발이 휑 하고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뒤를 돌아 어디로 떨어졌는지 찾아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그냥 병원으로 갈지 고민하다가 화상 흉터를 꼭 숨길 필요가 있겠나 싶어 그냥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서방, 나왔네. 아유, 사돈 어른하고 안사돈도 계셨군요. 사돈 오셨어요? 제 아들 연락 받으셨다면서요. 아, 청서방이 저더러 편히 쉬라고 했는데 걱정되기도 하고 병원이 어떤지 꼭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유, 그런데 삐까뻔쩍하게 잘 꾸몄네요. 병원 안에 초대 손님들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빨리 시선을 돌리더군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쭈뼛거리며 병원을 한 바퀴 돌며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사돈 내외가 제 귀에 들리게 막말을 나눴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 아들 잔칫날에 저러고 온 거야? 내가 미쳐. 아이, 사돈이 정신 나간 모양이야. 아이, 저런 꼴로 오다니. 내 아들 앞날을 망치려고 작정했나? 저는 애써 미소를 잃지 않고 못 들은 척하며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사위가 절 부르더군요. 어머님, 저랑 나가시죠. 배웅해 드릴게요. 뭐야? 아이, 지금 방금 온 사람을 내보내겠다고? 청서방 자네 왜 이러나? 잠깐 나와 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면 되잖아. 어머, 왜 팔을 잡아당기고 그러나? 저는 비상계단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매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보더니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내가 오지 말랬잖아요. 그리고 올 거면 가발 쓰고 면상 다 덮고 올 것이지. 그따위로 하고 여길 왔어요? 아우, 진짜 한 대 맞을래요? 뭐라고 했나? 청서방,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럼 여기 어머님 말고 누가 있는데요? 진짜 쪽팔려 뒤지겠네. 머리털 다 날라가고 흉측하게 생긴 낯바닥을 들고 나오면 어쩌라는 거야? 의사체면 싹 다 구기고 뭔 지랄을 하는 건지. 아우, 짜증나. 어머님, 지금이라도 돌아가요. 내 체면 세워주고 싶으면 당장 돌아가란 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목구멍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손발이 저려왔고 등골에는 닭살이 돋았습니다. 사위는 다시 한 번 더 경고하더군요. 나가세요. 그만 꺼지라고. 이 골룸같이 생긴 아줌마야. 처맞기 싫으면 사라지란 말이야. 비상계단에 사위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겁을 먹고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상계단의 철문이 열리며 사위를 축하하러 온 의사 선배가 들어왔어요. 야, 정필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병원 차려주신 분한테 뭐라고 짓거린 거냐고? 선배, 그냥 들어가 기다리세요. 이건 사적인 일이니까 간섭하지 말라고요. 사적인 일? 야, 정필두. 여기 계신 네 장모님 김미화님은 님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야. 선배가 우리 장모님 알아요? 그래, 아주 잘 알지. 얼굴 없는 기부자. 우리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분이다. 내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주신 은인이라고. 저와 남편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매년 수억 원씩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를 해왔는데 이름이 유출되어 몇몇 학생들이 알고 있다는 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사위의 선배라는 사람이 제가 기부한 장학금으로 공부한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정필두, 너 따라와! 버릇을 고쳐주겠어. 그리고 김미화 선생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하셔서 일부러 아는 체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선생님 부부의 기부로 대학을 다닌 김선우라고 합니다. 아, 장학생이었구나. 그래서 날 알아봤군요. 근데 우리 사위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 찾아온 거니 저만 나가면 일은 해결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대로 이놈 혼내고 선생님에게 깊이 사과하고 뉘우치는 걸 보고야 말겠습니다. 장학생은 저와 사위를 데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주목을 시키더니 장학생이 말하더군요. 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우리 대학 동문들 많이 오셨는데 여기서 김미화 선생님이 기부한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닌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자 3명의 남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바로 김미화 선생님입니다. 우리들의 영웅이자 은인이죠. 그런데 이분의 사위인 정필두 선생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김미화 선생님이 쪽팔리다고 부끄럽다면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자기 병원 차려주신 장모님한테 말입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선배? 정필두 이 나쁜 놈아! 우리에게 장학금을 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었군요. 이제야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그렇게 잠시 감사 인사를 받고 나니 장학생이 제 사위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사위는 선배들 앞이라 찍소리 못하고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철없고 멍청한 이 사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어머님께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알겠네, 정서방. 그만하고 일어나. 우리 지금이라도 웃으면서 축하 파티 하자. 네, 어머님.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돈 부부는 저를 노려보다가 이내 눈을 내리깔더군요. 저의 장학생들이 버티고 있으니 아무도 찍소리 못했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개업식 파티를 하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사위가 했던 행동과 말이 거슬리긴 했지만 한 번은 참기로 했어요. 딸에게 말하면 분명 일이 커질 테니 한 번은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출장이 잦았던 딸은 일을 잘 마무리했고 당분간 지방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줬죠. 그리고 딸 옆에는 항상 사위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사위가 스카프를 선물로 사왔네? 얼른 둘러봐. 우리 사위가? 아유, 고맙네, 정서방. 아유, 디자인이 아주 예쁘다. 앞으로 자주 두르고 다닐게.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너무 약소하죠. 그래도 기쁘게 받아주시니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영광은 무슨. 아무튼 선물 고마워. 사위가 이제는 정신을 차렸으리라 믿고 지난번에 막말한 걸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주 내내 사위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회를 보고 저에게 경고를 하더군요. 어머님, 집사람이 설거지하는 중이니까 짧게 말할게요. 다른 데로 이사 가세요. 뭐? 정서방, 정확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이씨, 다 들었잖아. 꺼지라고. 이 동네에서 꺼지라고. 이 골룸같이 생긴 년아. 니년 보는 거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어. 어디 시골로 가서 짱박해서 살란 말이야. 정서방, 자네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실수는 님이. 그냥 좀 꺼지라고. 당신 얼굴 보면 오바이트가 쏠리니까 제발 사라져줘.
내 친구들이 장모가 골룸년이라고 비아냥대고 있거든? 제발 내 두 눈 앞에서 사라져라. 병원 챙겨 먹고 바로 변하더니 역시 나였네. 혹시라도 정신 차렸나 했는데 아니었어. 정서방, 아니 정필두, 너 오늘 끝날 줄 알아. 네 놈은 오늘 불어. 그 순간 제 딸이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거실로 와서 제 말허리를 자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4주래. 뭐? 임신? 그게 정말이냐? 응. 오늘 남편이랑 병원 다녀왔어. 내가 초음파 사진 보여줄게.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아기가 보인다? 저는 딸에게 사위놈이 어떤 놈인지 전하고 이혼시킬 생각이었는데 임신했다며 기뻐하는 딸 얼굴에 말을 하지 못하게 했더군요. 또 초음파 사진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사위가 저에게 한 말을 딸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축하해, 미안아. 그리고 청서방도 축하하고. 아이가 생긴다니 아주 기쁘구나. 엄마 표정은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아니야. 많이 놀라서 그런 거야. 아유,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참 신기하네. 잘했다, 미연아. 고마워, 엄마. 우리 애기 태어나면 엄마가 봐줄 거지?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사돈도 있고 또 엄마인 너도 육아를 해야지. 난 일을 계속 할 거니까 엄마가 봐주길 바랬지. 집도 가깝고 좋잖아. 그래, 알겠다.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저는 딸의 임신 소식에 사위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죠. 진짜 눈 딱 감고 시골로 이사를 가버릴지, 아니면 딸에게 전하고 막대 먹은 놈이니 이혼시키고 애비 없이 손주를 키워야 할지 고민이었죠. 딸 부부는 2주 정도 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위와 계속 보는 게 불편하고 껄끄러울 것 같아 이사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고향이 서울이라 시골 어디로 갈지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아주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와서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지나가는 택시가 없어 일반 승용차를 세워 사정을 전하고 병원까지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20분 만에 도착했는데 딸아이는 수술실에 있었어요. 사위놈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잠시 후 수술을 끝낸 의사가 나오며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유산을 해서 곧 일반 병실로 옮겨질 거라고 한마디 하고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병실로 옮겨지길 기다렸다가 잠든 채 옮겨진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미연아,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사위는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한참 뒤 깨어난 딸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배를 잡더군요. 엄마, 내 아기는? 미연아, 미안하다. 내 아기가 이젠 없는 거야? 그렇게 됐다더라. 미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아기, 내 아기. 딸아이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울먹이기만 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진정제를 추가로 투여해 주자 다시 곤히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난 딸아이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연아, 이제 말할 수 있겠어?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된 거야? 엄마, 그 이가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어.
오피스텔 구에서 거기서 놀아나고 있더라. 내가 현장을 잡고 남편에게 따졌는데 그 이가 날 공격했어. 눈이 뒤집혀서 마구 공격하더라고. 뭐야? 아니,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너를 이렇게 팬 거야? 그래서 유산까지 한 거고? 응, 엄마. 미안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 두 얼굴의 인간이었어. 그놈이 나한테도 막말하면서 이사 가라고 했었다. 내 흉측한 얼굴이 더럽고 역겹다면서. 뭐? 엄마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 근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처음엔 그냥 넘어갔고 두 번째인 네가 임신했다고 소식을 전해서 꾹 참은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연이 네 몸을 다친 게 중요한 거야. 아이를 잃은 것까지 내가 그놈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겠어. 미연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그 자식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올게. 딸아이는 울먹이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 푹 쉬라고 일러주고 병실에서 나왔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 계획을 세우고 바로 사위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딸을 유산시키고 병원에 출근한 미친 개자식의 면상을 밟아주려고 이를 악물고 찾아갔답니다. 병원 입구로 들어서자 간호조무사 둘이 뛰어나와 저를 막아서더군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당신들 내가 누군지 몰라? 원장님 장모님이시잖아요. 원장님이 장모님을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왜? 여긴 내가 차려준 병원이야. 그리고 그 놈이랑 기니 할 말 있으니까 막지 마.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지금 진료 중이세요. 비켜! 안 비켜? 제가 눈에서 레이저를 쏘듯 째려봤더니 힘없는 간호조무사는 조모래기처럼 기를 터주더군요. 그래서 진료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피부관리 받으러 온 여자가 있길래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줌마, 이 의사 돌팔이에요. 얼굴 망치기 싫으면 다른 병원 가보세요. 그러자 여자는 황당하게 저를 보더니 진료실에서 나가더군요. 이제 사위와 제가 마주 앉게 됐습니다. 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네 놈이 감히 내 딸을 공격해서 유산을 시켜?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사람이야? 아이씨, 이 골룸 나빠당년은 왜 또 찾아오고 지랄이야? 그 더러운 얼굴 보면 오바이트 쏠린다고 했냐 안 했냐? 내 얼굴 이야기 다 했니? 그럼 내 딸 이야기를 좀 해보시지. 왜 바람을 피웠고 내 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말이야. 바람? 그냥 취미생활이야.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외식도 하고 배달도 시켜 먹고 그러는 거지. 오피스텔에 여자 바꿔가면서 불러 재미 보는 게 내 취미야. 뭐 의사인데 그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 그래, 바람을 피웠다 치자. 그런데 왜 임산부를 공격한 거지? 화가 나서 따졌다고 손을 댄 거야? 네 딸년이 이혼하겠다고 설레발을 치잖아. 내 병원을 도로 가져가겠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개빡치더라고. 그래서 까불지 말라고 몇 대 갈겨줬어. 그래서 빙신같이 질질 짜더니 구급차에 실려가더라. 너 지금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어. 근데 왜 이렇게 태평한 거냐? 뭐가 어마어마해. 꼴랑 유산된 거 가지고 유나는. 난 벌써 변호사 선임해놨어. 어차피 니년 딸이 이혼 요구할 테니 미리 변호사 구해놨다고. 알아서 해봐. 근데 내 변호사가 승소율이 100%인 인재들만 모았으니까 아마 니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유산도 지가 관리 못해서 된 거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넌 개 돼지보다 못한 놈이구나. 이럴 줄 알고 내가 만발의 준비를 했지.
내가 이 핸드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네 인생은 그대로 날아갈 거야. 지금이라도 내 딸에게 무릎 꿇고 빌고 사죄하면 벌을 깎아줄게. 뭐라고? 뭐 그 핸드폰이 뭐라도 돼? 핵폭탄이라도 되냐? 어이, 흉측한 면상 치워. 그만 짓거리고 꺼지라고. 법정에서 보면 될 것을 왜 남의 병원에 와서 영업방해를 해? 나야말로 핸드폰 꺼내서 신고하기 전에 당장 그 역겨운 얼굴 치워! 고맙다. 핸드폰 누르게 해줘서.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한마디 했습니다. 모두 들어와. 사위놈은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배꼽을 잡고 웃더군요. 아, 미치겠다. 지금 뭐 007 작전이라도 하는 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사위놈은 여전히 깔깔대면서 저를 골룸이라고 조롱했고 빨리 꺼지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가 터뜨릴 핵폭탄이 사위 피부과를 덮쳤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저와 남편이 지원해준 장학생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우리한테 장학금을 주신 분이 안에 계신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리는 거야. 다들 진료실 안으로! 네, 선배님.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더니 수십 명의 의사들이 제 뒤를 꽉 채웠습니다. 장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병원 복도로 쭉 이어서 가득 메웠답니다. 이윽고 의사 중 가장 고참이자 지난번 비상계단에서 저를 구해줬던 김선우 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정필두! 내가 말했었지? 이분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런데 너 많은 잘못을 저질렀더라. 선생님의 딸을 때려서 유산시켰다고? 너 이거 아주 큰 죄인 거 알긴 하니? 사위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을 더듬더군요. 선배님, 여긴 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들 다 뭐예요? 뭐긴! 네 놈을 개박살 내줄 장학생들이다!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분을 도와드리려고 왔어! 너! 의사협회에 탄원서 날려줄 거야. 총 121명의 의사들이 네 의사 면허를 날려달라고 탄원할 거라고! 요즘 법이 강화된 건 알지? 면허 정지 따위로 끝나지 않아. 넌 소중한 생명을 해쳤고 아내를 다치게 했어. 게다가 우리 김미화 선생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지. 그것만으로도 넌 감옥에 쉽게 갈 것이고 의사 면허도 박탈당할 거야. 아니, 다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골룸, 우리 장모가 불러서 온 거예요? 선배님, 같은 의사로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탄원서라뇨. 그리고 감옥에 보내겠다고요? 고작 몇 대 갈겨준 것 뿐이에요. 유산은 그년이 관리 못해서 한 거라고요. 끝까지 추잡하게 나오는군. 그래, 그렇게 나와야 동정심이 생기지 않지. 잘 생각했다, 이 개자식아! 저는 김선우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내 전화 한 통으로 여기까지 달려와줘서 고마워요. 그럼 일단 저놈을 경찰서 유치장에 박아줄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저희들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따님의 진단서를 떼어다가 여기 있는 이 선생의 부친인 경찰청장한테 다이렉트로 보냈어요. 그리고 박 선생의 형이 검사인데 무조건 기소해서 콩밥 먹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저희 교수님들 중 의사협회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 정필두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리고 면허 박탈하라는 탄원서를 올리면 분명히 박탈될 겁니다. 아이고, 수고가 참 많으셨네. 고마워요, 김선우 선생님.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요? 그제야 사위놈은 제가 터뜨린 핵폭탄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았는지 바로 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자세를 취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 못난 사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의대 어렵게 갔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8년 만에 졸업장 땄다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땄으면 잘해야지. 왜 사람을 손대고 그러나? 그것도 자네 아이를 가진 여자를 말이야. 너 나한테 골룸이니 역겹다느니 여러 막말 했을 때 다 참아준 거는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이기도 하지만 모두 내 딸을 위해서였어. 근데 네 놈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될 내 딸을 건드렸으니 내가 폭발을 해버린 거야. 네가 내 폭탄 스위치를 찍어 누른 거라고!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어머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의사 면허만 지키게 해주세요. 선배들한테 탄원서만 쓰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럼 평생 어머님과 집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 뭐 하겠나? 정서방, 잘 가게. 이윽고 형사들이 의사들을 비집고 들어와 그 개보다 못한 놈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정서방. 여기 있는 의사 친구들 중에 교도관도 많다고 하네. 거기 가서도 고생 많이 할 거야. 그럼 잘 가게나. 어머님! 서이놈은 목 놓아 저를 부르며 형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이 많으니 저의 장학생 의사들은 바로 회의를 하더니 탄원서를 작성했어요. 또 판사님에게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도 작성했죠. 또 의사 중 친구가 대형 로펌에 있다면서 이혼 소송할 팀을 꾸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사위놈에게 하나씩 공격할 수 있었어요. 먼저 사위놈이 제 딸을 유산시킨 죄로 징역을 받게 됐는데 저를 모욕한 것과 병원을 공짜로 얻으려고 생쇼를 했다는 것을 더해 괘씸죄로 추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의 팀이 움직여 제 딸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차려준 병원은 물론이고 딸을 다치게 한 것과 정신적 충격 보상금까지 해서 사돈집을 완전히 거덜내버렸습니다. 또 의사협회에서는 사위놈이 저지른 죄와 탄원서를 보고 의사 면허를 박탈시켜버렸어요.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면 의사로 살 일은 없게 됐죠. 그렇게 나락으로 보내버리며 한설인 어미의 복수는 막을 내렸습니다. 딸아이는 복수의 끝을 모두 보고 들으며 큰 위로가 됐답니다. 유산의 아픔이 있긴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넌 나랑 네 아빠가 없어도 충분히 훌륭하게 자랐을 아이다. 미연아, 힘내서 다시 네 행복을 찾으면 좋겠어. 응, 일도 다시 시작할 거고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도 할 거야. 이제 내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다행스럽던지 가슴에 꽉 막힌 게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딸 미연이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고 저도 할 일은 다 했으니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일상을 보냈어요. 먼저 떠난 남편이 안치된 납골당에도 다녀오고 장학생 출신 의사들과 모임을 가지기도 했어요. 또 가발을 새로 맞추기도 했답니다. 제 외모가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시선을 피하고 싶어 왼쪽 얼굴을 다 덮을 정도의 긴 가발을 딱 맞게 맞췄어요. 그리고 1년 뒤 딸아이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몰래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며 재혼하고 싶은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아주 잘 아는 남자였습니다. 아니, 김선우 선생? 자네가 여긴 웬일로... 아니, 설마 내 딸이 만난다는 남자가 바로 자네였나? 네, 선생님. 아니, 지금부턴 장모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엄마, 놀랐지? 저는 두 사람의 비밀 연애를 모르고 있어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뒤통수였죠. 정말 웃기는구만.
두 사람이 사귀는 걸 전혀 몰랐어. 김 선생, 매달 모임할 때마다 내가 우리 딸 만나보라고 우스갯소리 했을 때 애인이 있다더니 그게 바로 내 딸이었던 건가? 맞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철저하게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의사들도 미연이한테 관심이 많았거든요. 얼굴도 예쁘고 심성이 고우니 인기가 장난 아니었다고요. 근데 제가 사귀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전 아마 진작에 박살 났을 겁니다. 속인 거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유, 죄송은 무슨. 내가 사윗감으로 찍은 사람이 왔으니 이제 더 바랄 것도 없네. 고마워, 김 선생. 아니, 김 서방. 김선우 선생과 제 딸은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혼집을 따로 구하지 않고 저와 같이 살겠다고 제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새 사위가 고아 출신이라 어머니의 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느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만류했는데도 사위가 강력하게 같이 살자고 우겨대는 바람에 한 집에서 살게 됐답니다. 그런데 사위와 딸은 저와 살면서 할 건 다 하고 지냈는지 신혼 3개월 차에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모님, 임신이랍니다. 장모님 할머니 되시겠어요. 어머나, 그게 정말인가? 아이고,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근데 김 서방, 내가 버젓이 집에 있는데 언제 아이를 만든 거야? 장모님, 그런 민망한 질문을 하시다니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긴. 앞으로 둘째, 셋째도 가져보라고.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장모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장모님과 저는 이렇게 맺어질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장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난 자네가 내 식구라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하늘에 있는 내 남편도 아주 좋아할 걸세. 그렇게 딸이 10달 동안 품은 손자를 출산하게 되며 저는 육아로 인해 매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자가 너무 잘 울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있었죠. 그리고 4년 뒤 딸 부부와 저와 손자가 대공원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5월의 달이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길가에 노숙자가 몇몇 보였는데 많이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노숙자의 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배고프실 텐데 밥이라도. 어머나, 이 인간은 청필두? 어머님? 그리고 여보, 김 선배? 그리고 이 꼬마는 누구예요? 아이고, 출소해서 노숙자 생활하나 보네. 꼴 좋다. 어머님, 저 내쫓더니 저 인간을 사위로 들였어요? 김선우, 네 놈이 나서서 날 골로 보내더니 내 마누라를 차지한 거냐? 너도 돈 때문에 그년한테 들러붙은 거지? 그 말에 저는 전 사위의 따귀를 흠씬 갈겨줬습니다. 아이, 왜 때려요? 내 인생 개박살 내놓은 사람들한테 흰소리도 못합니까? 에이구,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말이 씨가 되어 길강아지들보다 못 사는구나. 옛다, 방금 따귀값. 제가 10,000원을 던지자 전 사위가 썩은 이빨을 드러내며 좋아하더군요. 오늘은 국밥에다 소주 사 먹어야지. 이게 웬 횡재냐? 어머님, 자주 와서 제 따귀 날리고 돈 주세요. 저 여기 매일 있어요. 의사하던 놈이 그지 발사기가 된 꼴을 봐라. 이래서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나 보네. 그래, 이놈아. 니놈 싸대기 날리고 싶으면 찾아올게. 랄랄라. 그럼 난 밥 먹으러 갈게요. 전사위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쫄딱 망한 걸 보니 더 욕해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길바닥 신세로 살 것 같아서 쌤통이다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일어난 사연을 담아봤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은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어 다행이네요. 아마 결말이 좋지 않았더라면 사연에 글을 쓰지 못하고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었겠죠?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으며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